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필통, 시간의 발견.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스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파악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 덕분이었다. 나는 앞마당 건너편 건물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파트 창가에 서 있던 그를 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할지 모른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3주 전쯤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테레사를 만났다. 그들은 1시간 남짓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고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주었다. 열흘 후 그녀는 그를 만나러 프라하에 왔다. 그들은 그날로 동침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펄펄 끓었고 그의 집에서 일주일 내내 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린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른 뒤 몸이 회복되자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그녀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내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토마스의 삶의 열쇠가 되는 순간을 보았던 것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건너편 건물의 벽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프라하로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제안해야 할까? 그는 뒷감당이 두려웠다. 지금 그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그에게 바치려 들 것이다. 아니면 그녀를 포기해야만 할까? 그럴 경우 테레사는 총구석 술집의 종업원으로 살 것이며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일까? 아닐까? 그는 건너편 벽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앞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답을 찾았다. 햇살 좋은 날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날들도 평안하셨나요? 참종가 그 2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작가 쿤데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가 이 소설의 주요 관점으로 잡은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시죠? 참종가 1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중반 후부터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키치라는 개념이 인간을 어떻게 무한 반복 안에 가두는지를 작가가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첫 서두의 페이지였고요.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스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판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 덕분이었다. 책 속의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이 토마스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런 생각들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전쟁 발발의 이유, 영원회귀,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저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챕터 2는 언급하지 않고 챕터 3을 시작했지만 오늘 챕터 3에서 시작하게 되는 건 예상치 못한 사랑을 그냥 순간적으로 우연히 토마스가 느끼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토마스를 분명하게 파악했다. 누가? 나라는 전지적 시점의 인물이.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나라는 인물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가상일까요? 네. 팁은 처음에 읽어드린 두 문장 안에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나중에. 빨리 감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망연자실한 토마스. 그는요, 테레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마치 바구니에 담겨져서 강물에 버려졌는데 그것을 건져 올린 아이와 같다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 그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토마스가 테레사를 만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요 메타포, 요 이미지가 토마스에게서 테레사에 대해서 느낀 요 지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에게서 토마스는 이런 이미지를 갖지 못했거든요. 토마스가 여성 편력이 좀 심한, 다른 말로 하면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테레사에게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결말 포함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던 즈음 체코는 짧았던 자유의 봄이 지나고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 몰라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토마스. 그는 유능한 외과 의사로 공산주의자였던 아내와 이혼 후에 독신의 삶을 추구하며 가벼운 삶, 바람둥이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토마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자신 역시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류화가 사비나가 있죠. 그와 애인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토마스가 테레사를 만나게 되고요. 테레사는 그 전체주의의 억압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모친의 억압과 부당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차에 토마스를 알게 되고 토마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요, 테레사를 사랑하면서도 이 여성 편력을 멈추지 않고요. 테레사는 그런 토마스로 인해서 힘겨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사랑과 이 육체적인 사랑, 그 영혼의 사랑과 육체의 사랑은 다른 것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테레사에게 하는 거죠. 테레사는 토마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두 개가 별개이지?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는 거죠. 근데 토마스도요, 그런 그녀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녀에게 강아지 선물을 하죠. 이름은 카레닌입니다. 화가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비나는 자유롭고 싶어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특정한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속박하지도 않고 제 삶이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자신을 딸처럼 아끼고 후원해준 한 노 부부를 보면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생각조차 그것도 속박의 일종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사랑에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노 부부를 보고 사비나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비키치의 상태라고. 이러한 자유로운 모습의 사비나에게 또 매료당한 인물이 있어요. 학자로서 풍모를 갖춘 교수 프란츠인데요. 사비나와 사랑을 나누고 그녀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녀에게로 찾아가지만 사비나는 그런 프란츠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돌연 그를 떠나게 됩니다. 프란츠는 인권 행진차 떠난 캄보디아에서 그 불량배와 치기 어린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이국 땅에서. 참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토마스는 의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유리 닦기, 그리고 시골의 트럭 운전수가 되지만 비교적 행복한 시간을 테레사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시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으스러져서 토마스와 테레사는 죽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게는 답이 없단 얘기네. 그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열거한 이 줄거리는 사건 전개 시간차 순이 아니라 각 인물들을 중점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책 역시 사건의 시간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어요.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뒤섞이는 거죠. 토마스와 테레사의 죽음은 책의 결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의 중간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비나가 편지를 받게 돼요. 근데 거기에 편지 내용이 뭐냐면 토마스와 테레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책의 결말이 아니라 중반부에 갑자기 툭 끼어드는 거예요. 와,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죠. 아직도 읽어야 할 책의 분량이 반이나 더 남았는데 이 둘이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 하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들이 죽기 전 시골에서 행복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다. 같이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행복이었다. 라는 것을 사비나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노 부부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서처럼. 독자인 저는 근데 어리둥절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결말을 들이미니까요. 그렇게 이 책은 독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동조될 만하다 싶으면 그것을 깨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서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무심히 발생하고 그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듯 하다가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하는 모순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를 긍정하기 위해서 대개는 A-를 등장시키거나 반대편에 있는 B를 부정하거나 할 텐데 여기서는요. A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B를 놓고 둘 다를 수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은 이렇게 역설들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와 테레사가 어떻게 행복했다고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책의 맨 뒤 엔딩 부분에 한 10줄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이 장면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해가 기울었다. 길은 꼬불거리며 가팔라졌다. 테레사와 토마스와 조합장과 젊은 남자는 시내에 도착해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테레사와 토마스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니 바와 스테이지 그리고 테이블 몇 개가 있었다. 60대 가량의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같은 또래의 부인이 바이올린을 켰다. 그들은 40년 전에 음악을 연주했다. 네 대쌍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다. 테레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안개 속을 헤치고 두 사람을 싣고 갔던 비행기 속에서처럼 그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이란 우리는 마지막 역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는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러고도 조합장과 2번, 젊은 남자와 1번 춤을 추었다. 젊은 남자는 너무 취해서 그녀와 함께 스테이지에 쓰러졌다. 그런 뒤 4사람 모두 위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갔다. 토마스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2개의 침대와 머리맡 램프가 달린 탁자를 보았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호텔 룸, 술에 취해 홍조를 띤 두 사람, 커다란 나방이 방 안을 맴돌고 아래에선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이 장면이 여러분에겐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한가롭고 평화스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짙은 고독감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나방의 날개짓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뭐 행복했다고 주인공들이 말을 하니 행복이겠죠. 우리가 그리는 헐리우드식의 요란하거나 핑크빛은 아니지만 고뇌하는 것도 인간의 삶이고 사랑함도 그들의 삶이고 그 자체로 행복이라는. 오늘 첫 오프닝에서 토마스란 사람은 실존할까 가상일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래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는 다시 한번 이 소설 첫머리에서 떠올랐던 그의 모습을 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건너편 건물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되었다. 이미 말했듯 소설의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문장,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언급되지 않았던 근본적 인간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메타포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작가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이들은 전지적 시점의 나라는 인물의 이미지에서 나왔습니다. 가상인 거죠. 전지적 시점의 나라는 인물도 작가 쿤데라의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죠. 그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기반이 된 이미지에서. 쿤데라는 바로 이것을 키치라고 하고 이 키치가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키치라는 용어는 원래 미술계에서 저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는데 미술품 한 편 구하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해외로 여행 가서 그 기념품으로 거기에 미술품을 살 때 이미테이션, 가짜, 모작품을 사는 거죠. 값이 싼. 그렇게 저속하다라는 뜻에서 키치라는 것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을 향유하는 중산층이 생기고 대중문화가 일어나면서 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크고 광범위하게 발전하면서 이 키치는 예술 작품을 넘어서서 이제 일상생활로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일예로 팝아트, 그 대가 앤디 워홀의 작품 아시죠? 생활의 도구나 저속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치라는 용어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밀착된 특수한 장르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화 일반, 나아가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리키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 키치의 정의를 쿤데라가 이 책에서 잘 정의했다고 합니다. 키치는 두 가지 감동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한다. 첫 번째 눈물이 말한다.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번째 눈물이 말한다.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전 인류와 함께 감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두 번째 눈물만이 키치를 키치로 만든다. 모든 인간의 우애는 키치를 바탕으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네, 풍선 들고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 보면 참 행복하겠다. 쟤네들은 참 걱정 근심도 없어. 우리 보통 그런 이미지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물론 정말 행복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이미지 이면에 아이들의 실체는 다를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은 키치가 키치다워지는 것의 극위험성을 고발하는 거죠. 인류가 어떤 이미지에 맹목적인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맹목적 동의가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 수준으로 발전할 때 그것은 파시즘,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을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맹목적 이해 집단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가가 살던 그 당대의 전쟁과 삶, 역사와 개인, 억압과 자유에 대한 사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무드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지 이 책이 되게 실감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작금의 이 세상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좋은 개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치열한 사랑의 현장을 통해 싸움, 전쟁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내 남녀 간의 자신에 대한 이율배반적이거나 또한 상대에 대해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인간이 무게감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또 실상은 또 깃털처럼 가볍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오늘이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주인공들이 모두 치열했고 애처로웠고 또한 이렇게 무거웠는데 그게 가벼움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그 비결을 다음 시간에 강아지 카레닌의 미소에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날 되세요. 생각이 바뀐다. 좋은 내가 된다. 필통 시간의 발견이었습니다.